오리엔테이션이면 취업을 어떻게 하는지 뭐 이것들이 더 궁금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 그거는 다 마스터 했습니까? 뭐 이력서를 어떻게 쓰고 뭐 이런 거 안 합니까? 그거 원래 하셔야 되지 않아요? 저희도 똑같이 이제 저희는 오리엔테이션을 12월 1일 날 했습니다. 12월 1일 날 발표났죠. 그 2차 시험 볼 때 미리 이제 아침부터 가서 12월 1일 날 OT 어디서 합니다라고 막 전단지를 계속 주는 거예요. 시험 보러 오시는 분한테. 갈 때는 아무도 안 받으시고 갈 때는 아무도 안 받으시고 나올 때 막 드리면 협회에서 왔다 그러고 막 주면 받거든요. 그래서 130명 오셨더라고요. 12월 1일 날. 그래서 그때 뭐 오미크론인가 때문에 못할 뻔했는데 도봉구민회관에서 빌려주셔서 했고요. 저희는 실무교육이라고 해서 지금 이제 요것처럼 공동주택 관리를 총 12개 파트로 나눴습니다. 관리의 모든 파트를 전기 관리, 소방 그리고 배관 관리, 그리고 입주 실무, 그리고 하자 실무 뭐 등등 해서 12가지로 나누어서요. 6가지를 하고 한 번 그 현장 실습합니다. 배웠던 걸 가지고 현장에 가서 직접 보게 하려고 현장 실습하고 또 6과목을 마치고 현장 실습을 하고 마지막 날은 이제 그 관리회사 대표님들을 초대합니다. 오시라고 해서. 서울은 워낙 위탁관리사가 세니까 그 대표님들 오셔서 이제 혹시 그 공채할 때에 좀 우리 교육받은 사람 좀 뽑아달라고 그러려고 하는데 그 과정도 저희도 거의 다 끝나갑니다. 12월 초부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매주 토요일 날 아침에 10시부터 1시 그리고 2시부터 또 5시까지 이렇게 토요일 날 풀로 돌리거든요. 그래서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한 100여 명이 빠지지 않고 계속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죠, 사실. 이 준비하는 사람은 여기 우리 서금석 회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이렇게 준비하는데 많이 와주시는 게 가장 기쁘거든요. 뭐 잘 들어주는 게 아니라 많이 오시는 게 가장 기쁜데 혹시 이제 이제 취업하기에 가장 좋게 이제 첫 번째 저는 제안 드리고 싶은 거는 선배님들 많이 찾아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아까 여기 보니까 동천동인가 그렇더라고요. 아까 제가 동천동인데 동천동에 내가 살고 있으면 내 집하고 가장 가까운 아파트가 한 5개가 있다. 걸어서 갈 만한 곳 5개 있다. 그러면 그 단지는 월요일 날 명함 들고 가서 인사 한번 하고요. 그 옆에 단지는 화요일 날 가고 그 옆에 단지는 수요일 날 이렇게 한번 가세요. 그래서 그것도 업무 시간에 10시 반에서 11시 사이가 조금 덜 바쁩니다. 아침 뭐 8시 반부터 9시는 아무래도 뭐 업무가 있고 있어서 그리고 오후 시간에 가려고 그러면 한 3시쯤 가는 게 좋으시고요. 그렇게 해서 가세요. 가셔서 이번에 24일고 나는 이런 걸 잘합니다. 혹시 일자리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내가 딱 가는 날 그날 그 소장님께서 이거 받을 수 있거든요. 초보도 괜찮은데 사람 하나 소개시켜달라고 하면 내가 가는 거예요, 내가. 근데 그것이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을 발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력서 쓰실 때, 아파트에 경력이 많은, 뭐, 혹시 우리 여성 소장님들께서 격리를 하셨고 이런 것들이 있으면 크게 뭐 안 해도 되는데, 아파트 경험이 없고 다른 일 하다가 오셔서 따신 분들 계시잖아요. 저처럼 뭐, 저는 고시원에서 공부하다가 나와서 주택관리사를 땄거든요. 그래서 뭐, 잘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잘하는 게. 제가 뭐라고 썼냐면요, 법적인 입주민들이 법의 문제가 있을 때 제가 상담해 줄 수 있는데 그거 제가 밑에다 이력서에 썼습니다. 근데 그래서 제가 뽑힌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예를 들어 한전에 근무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가령 한전에 요금가에 근무했더라도 한전에 요금가 하면 아파트하고 전혀 관계없어요. 그렇지만 그럴 때는 한전에 근무했다고만 자꾸 부각을 시키는 거야. 그러면 입주민들은 한전에 근무해서 그러면 수변전은 잘 알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이제 요금과 이렇게 적어놓으면 꽝꽝. 거짓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한전에 근무했다고 뭐 한전에. 그래서 그런 것을 잘합니까? 그러면 잘합니다라고 답하면 되거든요. 글로서는 쓰지 말고. 그래서 이제 또 남자 소장님들 예를 들어서 작은 단지에 격리 겸직하는데 괜찮습니까? 이런 거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나 회계 못합니다. 이렇게 하면 완전히 꽝이죠. 제가 잘할 수 있습니다. 뭐 부가도 잘할 수 있고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 부가 못하는데 잘한다 했으면 이제 나중에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옆 단지에 격리 주임 찾아가셔서
한 2달이나 3달 동안 내가 알바비 줘서 부과해달라고 하면 요즘은 그 단지 경리께서 우리 단지 오지 않아도 돼요. 그 단지에서 다 그 XPRP인지 뭐 이런 아이디 가지고 다 할 수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한 2-3달 하면서 퇴근할 때 좀 와서 좀 가르쳐 달라고 해서 이렇게 버티시면 돼요. 그래서 들어가기만 하면 이 단체는요, 들어오기만 하면 다 보고가 되는 거예요, 같이. 아직은 보고 절대 안 되죠. 아직은 안 들어오니까 들어오기만 하잖아요. 그러면 옆에 선배님들이 어디 자리 비는데 가볼래? 이렇게 자꾸 물어보고 막 보내주는 거예요. 근데 그 들어가는 것까지가 어렵고요. 근데 들어가는데 거짓말을 쓰려는 게 아니라 내가 적절하게 쓰시는 거, 아까 말 한전 같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뭐 어느 회사에 있었으면 그 회사에 있었으면 자재 관리 뭐 기타 이런 걸 잘한다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어쨌든 아파트랑 관련된 뭔가를 자꾸 이렇게 나를 부각시켜서 하시면 그 이력서는 그렇게 쓰시고 이력서를 써서 꼭 선배님들 찾아갈 때 이력서를 가지고 와서 주세요. 자꾸 주고 오시고요. 그리고 그분이 이력서를 받잖아요. 그러면 내용 보고 또 누구를 통해서 이제 새로운 뭐 사람들 소개해 달라고 하면 금방 전화 주십니다. 한번 가보라고. 그런 거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2달만 하루도 빠짐없이 다니면 2달 안에 취업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하신단 말이에요. 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마시고 이렇게 이렇게 드링크 하나 들고 이렇게 좀 가시면 더 효과가 있을 거고요. 실제 바라지 않지만 그래도 그냥 가시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다녀보세요. 다녀보시면 그렇게도 안 되시, 2달 열심히 다니면 안 되면 서울로 오세요. 제가 서울에 취업시켜 드릴게요. 제가 이 딱딱한, 정말로 딱딱하거든요. 딱딱한데 뭔가 재미있게 뭘 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어렵긴 한데 하여튼 다시 말씀드리더라도 29조 2항만 조심하면 됩니다. 29조 2항. 29조 2항에 제가 워낙 그 얘기를 많이 해서 제가 법령 조항도 거의 다 외우고 있는데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 수선 계획에 따라 주요 시설물을 교체하거나 보수해야 된다. 이때 이 주요 시설물을 별표 1이라고 그냥 합니다. 별표 1. 그 73가지 항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거 하나만 조심하시고 나머지들은 제가 이제 또 요 중에 몇 가지 항목들이 있거든요. 그것들을 가지고 이제 계획 기간은 50년이나 60년으로 늘려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늘려서 하시면 좋겠고요. 너무 타이트하게 30년, 40년 이렇게 놓으면 그 관리규약에 적는 적립률을 계산할 때 굉장히 곤욕을 치랍니다. 그래서 50년이나 60년으로 이렇게 늘려놓으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공사 종별은 지금 설명드렸던 부분들이 지금 슬라이드에 나옵니다. 이런 것들을 공사 종별이라 그러고 얘들이 다 73가지입니다. 73가지 합치면 여기가 별표 1의 1호입니다. 1호. 그리고 2호 건물 내부, 3호 전기, 소화, 승강기 및 지능의 홈 네트워크 설비가 3호고요. 그리고 4호, 그리고 5, 6, 9 이렇게 나눠진다 했잖아요. 그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요거 가지고 제가 아까 설명드린 수선 주기 10년, 15년 이렇게 주기가 이렇게 기준을 법에서 정해놓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수선율은 100, 100, 110 뭐 이렇게 적혀 있는 그 수선율을 요거를 정해주기 때문에 이 부분 수선 금액을 다 찾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협회에서 만드는 장기 수선 프로그램은 이 수선율과 전체 수선 금액만 입력하면 부분 수선 금액 자동으로 다 계산하게 만들어 놔 있습니다. 거기에 재경비율까지 다 계산하게 만들어져 있어서 굉장히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그걸 너무 어려워 하시는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내가 쓰는 그 이메일을 받는 게 만약에 네이버나 다음을 쓰는데 네이버나 다음은 하루에 한두 번은 들어가 보잖아요. 네이버나 다음이 막 어렵다 이런 분들 아무도 없죠. 협회 프로그램을 예를 들어서 하루에 한두 번씩 들어가고 3년간 들어가 보세요. 그게 어렵겠습니까? 왜 어려우냐면 3년마다 한번 들어오거든요. 3년마다. 3년 있다가 들어와서 프로그램 가지고 뭘 짜보려고 하다가 대충 짜놔놓고 또 딴 데 가거나 하면 또 3년 있다가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이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실제는 내가 아까 네이버나 다음처럼 굉장히 자주 접하는 거라면 너무 쉬운 거거든요. 왜? 엑셀 프로그램으로 그냥 그 입력시켜 놓은 거기 때문에 입력만 시키면 지가 알아서 다 계산해 주거든요. 근데 그걸 하기 힘들어 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 생소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나중에 잘 못하시면 서금석 회장님은 직무교육에서 보니까 그 프로그램을 쓰는 부분들을 교육을 계속 하시더라고요. 그런 걸 통해서 좀 배우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별표는 건물 2, 건물 내부가 2, 그리고
소화성관기 이런 것들이 3이고요. 그리고 4, 그리고 급수, 가스, 배수 이런 것들이 4입니다. 똑같이 이것들은 별표 1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5, 6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6까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지류의 신을 하나 제가 넣어봤습니다. 장기수선계획 수립 기준에서 전면 교체만 해당되는 공용 부분의 주요 시설에 대한 부분 수선 공사는 반드시 계획서에 반영해야 되는 것은 아니며 부분 수선은 추가 여부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라고 설명은 해놨는데 부분 수선은 없는 것들은 그냥 쓰시면 됩니다. 요걸 제가 어떻게 설명을 드리고 싶으냐면요. 옥상 방수를 하는데 우리는 10개 동이야. 그러면 10개 동의 옥상 방수를 다 하면 전면 수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옥상은 구분이 되잖아요. 한 개, 두 개 다 구분이 되잖아요. 그런데 101동 옥상만 방수 공사하고 나머지 9개 동은 안 할 거야. 그래서 101동 한 개만 하더라도 그냥 전면 수선으로 본다는 거예요. 이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옥상 방수를 정말로 10개 동을 다 해도 전면 수선이고요. 한 개 동을 해도 전면 수선이고 2개 동을 해도 전면 수선이고 3개 동을 해도 전면 수선입니다. 대신에 부분 수선은 이런 거예요. 옥상 방수를 옥상에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이렇게 만들어진데 1호, 2호, 3호 이렇게 1, 2, 3, 4, 5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밑에 있는 집이 있을 거고요. 여기를 방수를 하려고 해요. 여기를 요만큼만. 여기에 요만큼, 여기에 요만큼, 여기 요만큼, 여기 요만큼 해. 이거는 뭘로 해야 된다? 수선 유입해야 된다는 수준. 왜? 옥상 방수에는 부분 수선이 없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돌아가 볼게요. 제가 돌아가지 말고 우리 소장님들 책에 보면 1호 서식 있잖아요. 뒤로 돌려서 1호 서식에 보면 건물 외부에 소장님 앞쪽으로 아까 항목이 있는 데 있잖아요. 그게 건물 내부에 그게 부분 수선이 없는 것들은 이게 없는 거예요. 없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 수선 101동에 여기 조금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는 수소주입이 있어도 된다 이 뜻으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 논리를 잘 알고 계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 가지고 이제 남은 시간 동안에 다 설명을 드릴 텐데 어떤 거는 부분 수순이 있고 어떤 거는 부분 수순이 없어요. 그 부분 수순이 없는 것들은 이렇게 부분적인 수순을 하는 것들은 그냥 수순유입이 있어도 무방하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뭐 요렇게 하면서 10개 동을 다 요렇게 조금씩 해서 이건 전체 수순을 봐야 되겠죠. 그렇지만 요 동 하나를 여기 물이 조금 새고 여기 물이 조금 새고 여기를 봉수하는 이런 것들은 수준이 있어도 무방하다. 이제 이걸 또 하나 더 예를 들어 볼 텐데 LED 등이라고 등이 있잖아요. 그 LED 등은 장기 수선 대상 항목인 별표 1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단지는 시공사가 만들어져서 설치가 돼 있어. 그런데 한 개, 2개 고장이 났어. 그건 다 수준유비로 고치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시공사가 만들어지지 않고 오래된 단지야. 그럼 오래된 단지에 LED 등을 새로 신설하려고 해. 그런데 금액이 한 1억 정도 들어가. 그런데 아까 말한 별표 1에는 없는 항목, 73개에는 없는 거야. 그런데 이런 1억 정도 되는 이 비용들은 금액이 크잖아요. 이런 것들은 장기수선 계획서에 넣어서 장기수선 충당금을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장충금을 써서 공사를 완료해놨고 내년에 한 개가 고장이 나면 수선유입이 있어서 고쳐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 수선이 없는 항목이고 대상 항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금액이 너무 커 이런 것들은 계획서에 반영하면 좋겠다는 거예요. 대신에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이 감지기 있잖아요. 이 감지기 얘는 아무리 금액이 적어도 얘는 무조건 장충금으로 써야 됩니다. 근데 한 개가는 2,500원은 장충금을 꺼내서 그래도 써야 됩니다. 그래서 대신에 제가 다시 설명드릴 건데 소액 지출이라는 게 있거든요. 소액 지출, 감지기 같은 걸 한 30만 원 치면 뭐 한 150개 정도 살 수 있다 그러면 150개를 미리 사놔 놓는 거예요. 장충금으로. 사놔 놓고 그때마다 이렇게 갈아주면 돼, 이게. 그렇게 처리하는 소액 지출의 방법입니다. 그거는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지금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 단지에 별표 1에 없는 항목들은 어떻게 써도 되느냐라고 이제 물어봤어요. 그런데 여기에 답은 별표 1에 없는 것은 단순 소모성 부품 등의 경우에는 계획에 반영치 않고 수선 유비로 사용해도 가능하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별표 1에 없는 아까
옥상 방수가 부분 수순이 없는데 부분 수순이 없는 얘들은 수선 유입에서도 무방하다 이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국토부가 또 뭐라고 해놨냐면요. 너 단지의 관리규약이나 관리비 부담주차의 의사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다 이렇게 난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네가 알아서 하라고. 네가 알아서. 그래서 국토부한테 국토부의 그 해석이라고 하기도 하고 저는 그냥 그 행정 답변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많은 분들은 그걸 국토부 해석이라고 생각하는데 국토부 해석을 신뢰하시면 안 됩니다. 일을 할 때에는 그걸 좀 따르기는 해야 되는데 신뢰하시면 안 됩니다. 왜? 국토부에 일하는 여직원이나 거기에 주무관이나 사무관이 생각대로 답하는 거거든요. 현장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친구들도 뭐라고 적어놨냐면 항상 밑에다가 이렇게 아파트 알아서 결정하라고 하기도 하고 밑에다가 이 단지만 해당됩니다라고 항상 적습니다. 항상. 그래서 법령의 효력도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국토부 해석을 위반했다고 해서 과태료 처분하는 건 저는 뭐 무조건 싸웁니다. 무조건.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우리 선정지침에 아까 그 최희석 교사님이 강의한 내용 중에 보면 제한경쟁 입찰 중에서 실적이라는 거 3년간 실적이라는 게 있거든요. 3년간 실적. 이때에 그 선정지침의 조항에는 3년간 실적이라고만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는 뭐라 해요? 완료된 실적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광해의 좀 넓은 개념으로 보면 실적은 그냥 우리한테 견적서만 들어도 실적이거든요. 근데 국토부는 완료된 실적이라고 하니까 훨씬 더 범위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과태료 처분들을 막 하십니다. 그런 것들은 법령에서는 실적이라고 하기 때문에 충분히 싸워도 됩니다. 근데 이제 지자체는 뭐죠? 국토부가 이렇게 해석하니까 완료된 실적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런 질문에 대한 해석 부분은 크게 그 일을 할 때 참조만 하시지 그걸로 완전히 적용해서 무조건 이게 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국토부 해석하고 법제처랑 전혀 다르기 때문에 대신에 법제처 해석은 신뢰하셔야 됩니다. 법적으로 해석하는 거니까. 이런 겁니다. 관리규약을 우리가 준칙하고 다르게 관리규약을 개정을 해. 그러면 지자체에서 안 받아줘. 국토부는 안 받아줘도 된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법제처는 그러면 안 된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것처럼 그런 것들 때문에 관리규약 개정할 때 법제처의 의사를 더 신뢰하셔야 되고 법원에서 싸우시면 법제처 의견은 훨씬 더 이깁니다. 국토부 해석은 별로 효과가 없고요. 그래서 국토부는 답변하기 곤란한 거는 지자체에다가 넘깁니다. 지자체에다 물어보라 하고요. 또 답변하기 곤란한 걸 어디다가 너가 단지 관리규약대로 하라고 합니다. 국토부는 이렇게 답합니다. 저거 답할 것만 답합니다. 그래서 국토부의 해석을 너무 신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제 수선 항목에 대한 것들을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요게 이제 제가 이제 얼마 안 남은 시간 동안에 한 30분 동안에 다 설명드릴 거거든요. 요거 하나에 요 차트로 먼저 설명을 드리고 하나하나 제가 설명드릴 텐데, 최소 단위 이상 해당 여부를 확인합니다. 아까 옥상 방수할 때에 101동, 102동 이게 최소 단위 하나로 구분되잖아요. 그렇게 구분된다. 그러면 하나로 구분된다. 그러면 얘로 가고 얘는 전면 수순으로 처리해서 뭘로? 장기순 충당금으로 집행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최소 단위로 구분이 안 돼. 그런데 그러면 부분 수순을 처리해야 되는데, 부분 수순이 별표 1에 있으면 있다 그러면 예스고 장충분을 쓰고, 별표 1이 없어. 그러면 수순 유입에 써도 된다. 이렇게 합니다. 요 하나 가지고 아파트에 근무하실 때에 내가 이거 수순 유입인지 장충금인지를 결정하셔야 됩니다.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외부 도장 공사를 할 때에 우리는 밑에 바닥만 도장을 해놔놓고 위에는 칠하지 않는 아파트는 없습니다. 하면 다 합니다. 예를 들자면 특별하게 밑에만 띠를 둘러서 쫙 칠할 수는 있긴 한데 그러더라도 외부 도장을 하면 다 하는 거거든요. 근데 15층 부분에 크랙이 가서 그 부분을 퍼팅 작업을 좀 해서 고기를 터치를 싹 해서 색깔이 좀 변하지 않게 이런 거는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수순 유입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공사들을 101동의 외부 도장을 다 하면 무조건 한 동일 하더라도 얘는 전체 수순을 볼 거고요. 2개 동을 하더라도 전체 수순, 3개 동을 전체 수순, 10개를 다 하더라도 전체 수순을 보는데 한 동에
한계 라인이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돼가지고 거기만 뭐 도장을 새로 해야 돼. 이것도 수수임해도 무방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다시 얘기하면 최소 단위 이상 여부를 확인해서 최소 단위 이상 하나하나 구분이 된다. 그러면 yes. 그러면 전매 수순으로 봐서 중단금으로 쓰셔야 되고 최소 단위가 아니다고 봐. 아니다고 보는데 부분 수순을 처리해야 됩니다. 그럴 때. 그런데 부분 수순의 항목이 별표 1에 73가지 항목이 하나 들어있으면 장충금으로 쓰는 거고 안 들어있으면 수수임이 있어도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이제 다 예를 많이 들 텐데 그 지하주차장에 보면 급수 펌프가 있습니다. 급수 펌프가. 옛날에 아파트들은 다 그 다단 볼류트 펌프라고 해서 그 앞에 있는 모터가 있고 뒤에 있는 펌프가 있는 그런 것들이면 다단 볼류트로 요즘은 뭐 윌로나 뭐죠 그린포스나 이런 그걸 뭐라 그러죠? 윌로 그린포스는 뭐라 그러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까? 하여튼 직수로 바로 올리는 걸 뭐라 그러죠? 배우셨잖아요. 시설물도 오래 해서 아이고 참 아이고 갑자기 그 지금처럼 윌로나 그린포스처럼 그런 것들은 하나로 묶여져 있습니다. 하나로. 그런데 거기가 예를 들어서 4마력짜리가 3개가 한 세트로 돼 있어. 만일 한 개가 고장이 났어. 그 수수임의로 된다 이런 의미죠. 그런데 한 세트가 2개가 한 세트일 수도 있고 3개가 한 세트일 수도 있고 뭐 5개가 한 세트일 수도 있거든요. 그 5개를 다 갈아야 돼. 그러면 그거는 장충금을 써야 되는 거야. 근데 2개가 한 세트로 돼 있고 2개가 한 세트가 우리가 2세트로 돼 있어. 근데 이 한 세트를 갈더라도 이런 장충금을 써야 된다는 거고 한 세트에 2개인데 1개 고장 나면 수수임의 수도 무방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죠. 근데 우리 아파트에 아까 말한 다단 볼류트 펌프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럼 10개 동이면 5개 동이 1개 그리고 스페어 1개 그러면 6개 그리고 5개 동이 1개 스페어하면 보통 12개가 들어있거든요. 그 12개가 들어있으면 12개 중에 1개를 교체하더라도 뭘로? 장충금을 써야 되는 거야. 하나로 독립되잖아요. 그리고 5개를 다 교체하더라도 장충금을 써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는데 그 다단 볼류트 펌프는 앞에가 펌프고 뒤에가 모터거든요. 그러면 앞에가 펌프고 뒤에가 모터인데 이 펌프만 고장이 나. 그러면 여기에 축이라는 게 있어요. 축이라는 거. 축이라는 게 있어서 빼고 펌프만 교체해. 그러면 얘는 수주임이 써도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게 요 표 하나로 다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옥상 방수와 제가 도장 공사는 계속 설명을 드린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성강기에 들어가면 성강기는 제어반이라는 것도 있고 기계 장치라는 것도 있고 와이어 로프라는 것도 있고 시프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에 성강기 하나에 와이어 로프와 그리고 시프를 한 세트로 교체할 때 우리 단지 성강기가 100대가 있더라도 한 개를 교체하더라도 전체 수준으로 본다는 거예요. 성강기는 항목마다 다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고 100대가 있더라도 우리 단지에 한 개 동에 그 시브와 로프를 교체할 때에 장기순 중단금을 써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이거는 수수임이 있어도 된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단지에 가버너라든지 제어반이 있어요. 그것도 100개의 성강기가 100대의 성강기가 있더라도 한 개의 제어반을 교체할 때에는 뭘로 해야 된다? 장충금을 써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성강기 한 대를 통째로 가라. 100대 중에 한 대를 통째로 갈더라도 장충금을 쓰는 거고요. 뭐 숫자로 다 구분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 파워 PCB라든지 등등 등등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PCB가 고장 났어. 이런 건 수수임이 있어도 교체해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CCTV 카메라가 우리 단지에 2,000대가 있더라도 한 대를 교체하더라도 장충금을 써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주요 시설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대가 있는데 한 대가 교체하도록 장충금 써야 되고 2,000대가 있는데 한 대를 교체하더라도 장충금을 쓴다. 이게 금액이 적은데 이거 뭘 장충금이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십니다. 그래서 2,000대가 있는 큰 단지에 한 대 교체할 때에 장충금을 쓰는데 이럴 때 소액 지출이라는 개념을 제가 설명드릴 텐데 그런 걸 통해서 이렇게 고쳐가시면 됩니다. 이제 CCTV는 카메라만 있는 게 아니라 DVR이라는 게 있습니다. DVR. 녹화 장치라고 하거든요. 녹화 장치라는 게 요것처럼 이렇게 생겼습니다. 녹화 장치라고 있고 그 녹화 장치에 거기에는 그래픽 카드도 들어있고 PCB도 들어있고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녹화 장치를 통째로 갔을 때는 당연히 장충금을 써야 되는데 거기에 그래픽 카드나 PCB나 이런 것들을 교체할 때는 뭘로? 수수비 있어도 무방하다. 이렇게 보시면.
이런 항목들을 자꾸 이렇게 구분해 가시면 내가 단지에서 장기 수선 충당금을 쓸지 수선 유비를 쓸지를 이야기가 좀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이런 항목들을 여기에다가 다 하나의 그 모양으로 다 만들어 놨거든요. 요걸 계속 기억하시면서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제가 뭐 교재는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 놨습니다. 공간적인 구분이 가능한 A타입, 기능적 구분이 가능한 B타입, 단지 전체에 걸쳐 하나의 단위로 된 C타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재를 넘기지 않고 요 표지만 가지고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간적인 구분이 가능한 A타입은 1동, 2동, 3동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1동, 2동, 3동, 4동 이렇게 동으로 구분되어 있는 이런 도장공사나 방수공사 이런 것들이 여기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인 기능적으로 구분이 가능한가. 아까 성강기 같은 거 기능적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했잖아요. 그리고 급수 펌프 같은 경우에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급수펌프 가능하고요. 그리고 통신, 소방, 배수 펌프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배수 펌프도 아파트의 집수정마다에 뭐 2,000대, 3,000대가 있더라도 한 대 교체하면 무조건 중단금을 써야 된다. 대신에 배수 펌프에 앞에 있는 모터만 고장나고 펌프는 멀쩡해. 그 모터만 교체하는 거 수수료비 써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이게 기능적으로 되는 거고. 단지 전체에 걸쳐서 하나로 되어 있는 것. 단지 안에 도로입니다. 도로. 예를 들어서 아스팔트 포장을 하는데 아스팔트 포장이 지금처럼 겨울에 얼었다가 녹으면은 갈라집니다. 터지거든요. 그럴 때는 아스콘을 한 포대나 두 포대 정도 사와서 거기에 밀어 넣고 밟으면 되거든요. 막 밟으면 됩니다. 밟아서 나누면 또 봄 되고 또 여름 되면 이렇게 싹 녹아갖고 같이 잘 이렇게 어우러지거든요. 그런 것들은 수수료비 써도 된다는 거고요. 근데 이제 아스팔트 포장은 101동 출입구부터 내가 110동까지 있으면 쭉 이게 도로가 다 있어. 그럼 이때마다 다 할 때 한꺼번에 할 때 다 장충금을 써야 되는데 가령 101동부터 104동까지 끊어서 여기를 아스팔트 포장을 하려고 하는데 금액이 한 2천만 원 정도 들어간다. 이런 거는 장기수선 계획서의 전체 수순으로 보면 좋겠다는 거고요. 만일 101동부터 102동까지 자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잘라서 이 정도 할 거다 그러면 그런 것들은 장충금을 써서 공사하는 게 좋으실 것 같다. 또 하나는 이제 지하주차장에 가보시면 지하주차장에 우리 단지는 아파트 건물 밑에 다 통으로 다 돼 있다. 그러면 전체를 다 전체로 볼 거라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101동의 밑에 지하주차장이 3개의 공간이 있는데 여기 하나가 방수가 터져서 요를 지하주차장 바닥을 다시 이렇게 해서 인젝션을 해서 다시 거기 에폭시 도장을 다시 해. 이런 것들은 수준이 있어도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 그리고 주차 공간이 이렇게 만들면 통로가 있잖아요. 통로 전체를 만일 101동에 있는 통로 전체를 우리가 에폭시 도장할 때는 이럴 때는 장충금 써도 무방할 거고요. 그리고 통로랑 다 같이 해서 다 장충금 쓰는 거고. 근데 이때 얘 하나 이렇게 군데군데 이렇게 할 때는 수수료비 써도 해도 무방하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단지 전체 부분은 그렇다는 거고요. 여기에 배관이 있습니다. 배관이 있는데 배관은 아파트 굉장히 넓게 있어가지고 배관을 이걸 행주관이라고 합니다. 행주관. 이렇게 있는 쭉 행주관이라는데 이 행주관 같은 경우에 행주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행주관을 교체할 때에 이때에 뭐 한 범위를 정할 수 있다. 그러면 지하주차장 행주관을 우리 다 가려고 한다. 이럴 때는 전체 수순이라고 봐서 중단금을 써도 무방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행주관하고 플러스 입상관을 또 가려고 했어. 그럼 입상관도 통째로 갈 때는 장충금을 쓰면 되겠죠. 대신에 이런 거 있잖아요. 겨울에 동파가 생겼어. 그래서 잘라서 요만큼을 잘라서 다시 이어버릴 일이 생겼어. 그럼 이럴 땐 수수료비 써도 무방하다는 거예요. 그런 개념으로 배관은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또 배관 또 플러스 보도블럭들이 있습니다. 보도블럭도 일정한 범위에 한두 개를 뽑아서 우리가 한 파레트 정도를 사서 보도블럭을 이 정도를 교체하는 것들, 이것들은 그냥 수수료비 써도 됩니다. 대신에 보도블럭도 1동부터 한 4동까지 보도블럭을 통째로 가려고 해. 이럴 때는 장충금을 써도 돼야 되겠죠. 그래서 A타입, B타입, C타입이라는 거 아파트 타입처럼 느껴지지만 제가 편하게 하려고 이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이해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뒤로 보시면 이제 그 A타입, B타입에 대한 A타입 부분은 예를 들자면 지붕공사,
뭐 한계동의 지붕공사, 그리고 출입문, 계단 뭐 등등 뭐 이렇게 분리되는 있는 지하 주차장 바닥 이런 것들을 A 타입으로 좀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A 타입을 제가 그 교재에다가 잘 나눴으니까 이런 거는 A 타입으로 봐야 된다고 제가 A 타입으로 기록해 놨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B 타입입니다. B 타입. B 타입에는 기계 분야가 많죠. 급수 분야도 많고요. 그리고 배수 펌프, 환기 설비, 그리고 난방 급탕 설비 이런 것들이 B 타입이 많이 있습니다. B 타입은 그 안에 뭔가를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작업하기, 그러니까 장기 수준 충당금인지 아닌지를 구분하기 훨씬 쉽습니다. 변압기가 우리는 10대 있어요. 그리고 변압기 한 대를 교체하더라도 장충금을 쓴다는 거고요. 10대를 다 교체하더라도 장충금을 써야 된다. 대신에 그 옛날에는 그 변압기 속에 그 뭐가 들어있냐면 축전기가 들어있었고요. 발전기에도 축전기가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예전에 그 147개 때는 그 축전기를 배터리를 장기순 충당금을 써야 되는데 지금은 항목에서 빠졌어요. 그래서 발전실에 들어있는 이 축전기 배터리 2개를 교체하더라도 수수료에 비해서도 무방하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변압기에 들어가 있는 정유반에 들어가 있는 7개 아니면 8개, 9개가 들어있는데 그때에 이 배터리를 갈더라도 다 수수료에 비해서도 무방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기실은 제가 아까 고시원에서 고시 공부하는데 제가 전기 산업기사 자격이 있고요. 전기기사 자격이 있고 소방설비 전기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기에 대한 설명을 조금만 드릴게요. 아파트에서 뭐 가장 중요한 시설이 저는 전기시설물이라고 하는데 소장님들이 처음에 부임받아서 나는 전기를 모르시면 아무 얘기하지 마시고요. 그냥 뒷짐만 지세요. 뒷짐만. 네, 뒷짐 지고 직원들이 일하는 걸 뒷짐 지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절대 얘기하지 마세요. 뭐 얘기하면 모르는 게 뽀록 나면 그때부터 갑질합니다. 걔들이 터세고 그러고 터세. 그래서 전기 모르시면 그냥 가만히 보고 있으면 됩니다. 보고 있으면 제가 알고 보는지 모르고 보는지를 그것만 알고 보는지 모르고 보는지 그 자체만 모르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엉뚱한 데 보지 말고 그냥 계속 고개 끄덕끄덕하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는 그렇고 소방도 마찬가지고 아파트 들어가서 잘 모르면 그냥 아무 말도 안 하는 게 내가 이깁니다. 내가 아무 말도 안 하는 게 괜히 내가 말해갖고 막 실력이 없는 걸 들통나면 깝깝해지거든. 그래서 전기는 첫 번째가 22,000V가 한전에서 들어옵니다. 아파트로 들어오면 제일 먼저 LBS라는 게 LBS로 전기가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전기가 LBS로 전기로 들어오고 나서 그 다음번에 들어오는 게 이제 MOF라는 거예요. MOF. 그 다음번에 이제 전기가 들어가는 게 이제 V12, 그거는 이제 1000km 이상이면 V12라는 게 있고, 그리고 나서 변압기가 있습니다. 변압기. 그래서 변압기를 중심으로 해서 변압기가 저를 기준으로 할게요. 변압기를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에 있는 LBS, MOF, 그리고 V12 얘들을 수전반이라고 합니다. 수전반. 그리고 변압기를 통해서 이제 ACB가 있습니다. ACB. 그리고 MCCB 패널이 있고 정유반이 있습니다. 얘들은 배전반이라고 합니다. 전기를 받아들이는 역할을 하는 걸 수전반이라 그러고 저를 기준으로 해서 전기를 내보내는 애들을 배전반이라 그럽니다. 아마 전기 하시거나 기사분들 하셨거나 이런 분들 금방 아실 텐데 이 배전반들이 뭐 아까 말한 ACB 그리고 MCCB 정유기반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것들을 내가 기본적인 이름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이름만. 거기에서 내가 전기가 정전됐을 때 뭐 할지 이런 것까지 막 다 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모르더라도 아는 채만 잘하면 됩니다. 아는 채만. 아는 채를 막 이빨로 떠들어라는 게 아니라 그냥 표정으로 가만히 있는 거예요. 보고. 그래서 제가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터세 많이 하거든요. 아파트 진짜 터세 많이 합니다. 제가 32살 때 관리소장 한다고 가니까 그 경비 아저씨들이죠. 그분들 저 앞에 올 때 항상 이렇게 호주머니 끼고 호주머니 손 놓고 이렇게 옵니다. 이렇게. 그리고 그때는 항상 이게 경비 모자를 썼거든요. 경비 모자는 여기다 더 꽂아놓고 호주머니.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어르신 저하고 올 때 얘기할 때는 좀 손 좀 빼고 얘기하면 안 됩니까? 이렇게 하면은 그때부터 손 썩 빼고 있다가 또 한참 얘기하면 또 손 이렇게 그분은 입장에서는 그랬을 거예요. 32살이면 저놈이 참
소장이라고 와가지고 제가 왜 그 말씀 드리냐면 그렇게 터시합니다. 터시하는데 터시를 이기는 방법은 내가 말 안 하면 됩니다. 내가 말 안 하면 이깁니다. 말 안 하고 끝까지 내가 말을 안 하고 있고요. 직원들한테 업무 시킬 때에 글로 써서 주면 됩니다. 글로. 요렇게 하시고 여직원한테는 항상 퇴근할 때에 지난달 부관해서 그 다음에 부관해서 한 2년치 그리고 재무제표 등등 좀 꺼내놓고 퇴근하세요 가면 됩니다. 그거 안 봐도 됩니다. 안 봐도 되는데 그거 꺼내놔놓고 가라 하잖아요. 그분은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네, 항상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안 보고 다시 그 다음에 이제 갖다 끼고 나야 되는데 그 다음 날은 그 여직원이 좀 더 오래 근무하면 그 여직원 근무한 데까지 또 그 다음 날 또 꺼내놓고 가라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여직원보다 한 30분 늦게 퇴근하시면 돼요. 30분 늦게. 금방 가면 금방 뽀록 나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직원들을 한 명 한 명씩 면담을 하시면 됩니다. 한 달. 그래서 면담할 때의 순서를 제일 밑에 직급부터 순서대로 합니다. 예를 들어서 외곽 청소하는 분이 계시면 외곽 청소하는 분부터 면담해서 그분한테 아파트 전반적인 내용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그분이 막 얘기합니다. 그분이 얘기하는 것 갖고 막 선입견을 갖지 마시고요. 다 자기가 잘한다 합니다. 아파트 근무하시는 분들, 자기 못하는 분도 아무도 없습니다. 다 자기가 최고인데 저놈이 일을 안 해서 내가 힘들다고 합니다. 다 그렇게 얘기하시거든. 그래서 그냥 얘기 듣다 보면, 그분 얘기 듣다 보면 아파트 전반적인 얘기 다 합니다. 그리고 나서 미연 아주머니들 부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 10시부터 뭐 11시 요럴 때에 한 분씩 불러서 한 20, 30분 얘기 듣고 뭐 앞으로 저는 이렇게 할 테니까 이렇게 좀 도와주세요. 이런 말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경비원들 부르시면 돼요. 그리고 기사분들 부르시면 돼요. 기사분들. 기사가 맞교대 하시면 그 한 분하고 그 다음날 그분하고 얘기하고 격리 직원이랑 과장은 제일 마지막에 하시면 돼요. 제일 마지막에. 그분들은 안 불러도 관계없습니다. 예. 그 두 분이 사실 제일 많이 터셔 부리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그때 갔는데 격리가 20년 정도 근무하신 거예요. 격리가. 저희 어머니 같은 분이 앉아 계셨거든요. 그분들이지. 경비 아저씨들이 그 아파트 지을 때부터 있었던 분들이 막 한 20년 근무하신 분들이 있죠. 막 이런 근데 그런 데 가가지고 제가 아는 체 했다가 그래서 저는 아무 말도 안 했다. 한 번이든 시킬 일 있으면 글로 써가지고 여직원한테 이거 하시라고 그러고 과장님한테 불러서 이거 하시라고 하고 그것만 계속 했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그분들이 저한테 오는 거예요. 소장님 가면서 밥 먹자 하기도 하고 막 그래. 그때쯤 되면 제가 저하고 얘기해도 됩니다. 그때쯤 나하고 밥 먹자든지 어떤 본인들이 뭔가를 얘기 꺼낼 때쯤은 얘기해도 됩니다. 그전에는 얘기 안 하는 게 이깁니다. 얘기 안 하는 게. 그래서 뭐 내가 과거에 뭐 했다고 막 이런 것들 얘기하지 마시고요. 그 나중에 얘기해도 됩니다. 나중에. 그래서 터세가 사라질 때까지는 내가 말 안 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네, 다 초본 거 다 알거든요. 근데 초본 거 다 아는데 그걸 많이 해버리면 금방 뽀록납니다. 그래서 실제 일할 때 터세가 굉장히 서럽습니다. 터세가. 그래서 저는 이제 아파트 2개 근무했거든요. 2개. 한 개는 터세 때문에 오래 못 버티고 제가 빠져나왔고 한 6개월 정도 있다 빠져나왔고 나머지는 거의 한 15년을 한 단지에 버텼는데 제가 그때 배운 그 6개월 동안 배운 지식으로 그 다음 단지에서는 제가 15년을 버텼습니다. 네, 그런 것처럼 또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32살 때 이 일을 시작했거든요. 그게 이제 97년 1월 달이었는데 그때는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어떤 느낌이었냐면요. 제가 31년 살아온 인생보다도 아파트 관리소장 3개월 하니까 그 31년보다도 3개월이 더 무거운 것 같은 거예요. 더 무거운 것 같은. 아마 제가 이 말씀은 직접 여기 분들이 들어가 보시면 느낄 거예요. 근데 지금 진짜 무겁다 이 생각했습니다. 와, 너무 힘들고 무겁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근데 제가 그 단지 그 나머지 두 번째 단지에 제가 16년을 근무했는데 그 16년을 왜 근무했냐면요. 잘 들어주는 거예요. 잘 들어주는 거예요. 직원들 말하는 것도 잘 들어주고 입주민 말하는 것도 잘 들어주고 그래서 저는 아파트 관리소장이 첫 번째 등록을 저는 경청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청이라고. 그러니까 얼마까지 잘 들어줘야 되냐면요. 고객이 만족할 때 들어주는 거예요. 옛날에 하여튼 고객이 만족할 때 하는 무슨 그 광고 카피도 있잖아요. 그것처럼 만족할 때까지 들어주면 됩니다. 그분이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을 때까지 고객 끄떡끄떡하고 들어고요. 그리고 이렇게 필기하는 것처럼 하고요. 계속 들어주면 됩니다. 그럼 그분이 다 해결점 다 찾아갑니다. 아무리 극성 민원이더라도요.
제가 그게 아니고라고만 하지 않으면 들어주면 됩니다. 아, 그러셨냐고. 아, 알겠다고. 그리고, 아, 직원들이 그런 잘못이 있었네요. 제가 교육을 시켜서 잘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만 대응해 주면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라는 말씀을 하지 말라는 것은 참으려고 하면 끝까지 참으십시오. 끝까지. 그게 아니고라고 얘기하잖아. 그러면 그분한테 이기잖아요. 그분은 돌아가서 뭐 좀 네이버나 온데 뒤져서 또 옵니다. 또. 더 이 빵빵한 직원이 입주민이 돼서 옵니다. 그래서 그게 아니오라고 아예 하지 말고 그냥 딱 들어주려고 마음먹으면 끝까지 들어줍니다. 끝까지. 그러면 그분은 다시는 오지 않습니다. 다시. 그렇게 하시는 게 좋겠고, 두 번째는 저는 경청 다음에는 저는 칭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칭찬에는 여기 계신 분들이 누구를 가장 많이 칭찬하냐면 경비원을 가장 많이 칭찬해요. 퇴근하실 때 당신들이 고생한 덕분에 내가 집에 가서 편안하게 쉬고 오는데 고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고 가시는 거예요. 그 칭찬을 하시는 거예요. 그 칭찬. 근데 그 칭찬을 거꾸로 하면 어떻게 해요? 만약 예를 들어서 밤에 자지 말고 똑바로 근무해요. 자면 심할습니다. 이렇게 하고 가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입주민 중에서 택배 가지러 온 아주머니한테 어떻게 말해요? 아, 이번에 젊은 놈이 싸가지 않는 놈이 없는데. 바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분들. 바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칭찬해 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제가 칭찬하는 것처럼 하잖아요. 그러면 아, 젊은데 참 우리 소장님 오신 분이 젊은 사람인데 참 사람이 된 것 같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게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그 입주민은 나를 본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 우리 소장님은 이번에 좀 된 사람이 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거꾸로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나하고 일면식도 한 번도 대화를 한 적이 없는데 그 입주민은 어떻게 생각해요? 싸가지 없는 놈이 왔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입주민하고 나하고 뭔가에 잘못된 문제가 될 만한 게 붙을 일이 생겼어. 그러면 그렇지. 싸가지 없으니까 그렇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칭찬을 해놓잖아요. 그러면 그 입주민이 그런 일이 생기더라도 아, 이 사람이 괜찮다고 했는데 실수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전혀 다른 논리입니다. 그래서 칭찬은 경비원들과 미원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청소 똑바로 해. 그것도 이거 내가 직접 주워주면 돼요. 앞에 볼 때는 내가 주우면 돼요. 그 아주머니들 막 청소하는데 좀 더럽잖아. 내가 직접 주우면 돼요. 그러면 본인들이 알아서 합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막 똑바로 하라 그러지 마시고요. 또 누구를 칭찬 많이 하시냐면 직원들 많이 칭찬하면 되죠. 여직원 아침에 출근해서 내가 먼저 출근해서 오면 좋은 일이 있냐고 이렇게 칭찬하시면 되고요. 아, 어젯밤에 뭔 일이냐, 왜 얼굴이 그래? 이렇게 말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어젯밤에 뭔 일이 있어서 그래? 얼굴이 막 그렇게 찌그리고 들어와. 이런 말 하지 마시고, 그렇게 어려워 보이시더라도 얼굴이 밝게 보인다고. 본인이 진짜 아프더라도 그 밝게 보인다. 그 말 때문에 훨씬 더 좋아지는 분위기가 되거든요. 그리고 누구를 칭찬하면, 입주민들을 칭찬하면, 입주민 중에서 분야회가 많지는 않는데, 저는 제가 근무할 때는 분야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안 생긴 분야회장님을 잘 칭찬해 줄 줄 알아야 돼요. 참 힘든 일이죠. 네. 자기 와이프 칭찬하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이 그건데도 불구하고 그 일을 잘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그때에 아, 회장님 옷 바뀌었는데 한 10년은 젊어 보이는데 이거죠. 내가 예쁩니다 이렇게 하기는 어렵다면 한 10년은 젊어 보입니다. 그렇게 설명하는 거고요. 만날 때마다 아, 회장님 한 10년은 젊어 보이는데 뭐 좋은 일 있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돌아서면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아, 우리 소장이 이제 사람이 돼가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경청하고 이 칭찬하는 부분은 정말로 수시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잘하기 위해서 집에 나올 때에 간하고 썰개를 신발장에다 딱 넣고 들어오는 거예요. 신발장에 딱 넣고 그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쉽게 생각하실까봐 제가 이렇게 간하고 썰개 딱 집에 넣어놓고 그래서 승강기 탈 때에 승강기 타고 뭐 머리 만지지 말고 승강기 타고 뒤로 막 두드려 주는 거예요. 한번 같이 해볼게요. 이렇게 같이 팔도 또 말로도 해보세요. 고생한다고. 말로도 해보세요. 고생한다고 하고요. 오늘 나가서도 개 같은 사람들이 많을 텐데 네가 고생하고 오라고 그렇게 두드려 주면서 출근하시고요. 퇴근할 때는 거꾸로 해야 되겠죠. 거꾸로 승강기 타서 뭐 술이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네 발로 막 걸을 지경의 승강기를 타더라도 뭘 하셔야 되냐면 오늘 하루 동안 고생했다고 나를 칭찬해라. 어디든지 내가 그렇게 경청하고
칭찬해 주는데 내가 칭찬받을 데가 없는 거예요. 보세요. 퇴근에 집에 가면 뭐 혹시 소장님 뭐 아내분께서 막 잘했다고 이렇게 엉덩이 두드려주고 하세요? 그럴 나이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제가 들을 이분들은 진짜 칭찬받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승강기 타고 머리 매무시 맞추지 말고요. 꼭 나를 칭찬하세요. 이렇게 두 손으로 내 몸을 두드려주면서 고생했다고 하시라고. 그래서 하여튼 그래서 그걸 모든 걸 다 풀고 딱 집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와이프랑 안 싸웁니다. 그래야 밥도 잘 얻어 먹고 그래서 그 다음날 또 잘 출근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 하나는 저는 별에하 같은 우리 소장님들끼리 별에하락 하고 싶은데 특히 24회 오늘 강의 들은 동기들끼리 항상 별에하시고요. 내가 제일보다 먼저 가야지 이런 욕심 부리지 마시고 좋은 단지시면 공유하시고 그래서 그게 문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택관리사 문화는 다른 게 아니라 그런 것들로 이루어져서 24회는 오늘 우리 서회장님이 만드는 이 과정을 통해서 정말 서로 배려하면서 그렇게 가시면 좋겠거든요. 정말 우리가 갖고 있는 조그만한 것들 중에서 저는 주택관리사 문화가 남을 또 챙기는 이런 배려하는 문화로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칭찬하고 그리고 경청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임해주시면 아마 몇 년 동안 잘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여튼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